서울의 한 지하철역. 평생을 청소부로 살아온 63세 정순자 씨에게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들이 아무 예고도 없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말투는 공손했고 태도는 이상할 정도로 깍듯했습니다. 동료들과 주변 사람들은 곧바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무슨 사고라도 친 거 아니야? 사채라도 쓴 거 아니야?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월급 200만 원도 안 되는 지하철 청소부 앞에 그들이 건넨 서류에는 평생 한 번도 볼 일 없을 것 같은 낯선 문구가 적혀 있었거든요. 집행 관련 서류. 그 순간부터 정순자 씨의 평범했던 일상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서류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도대체 왜 정순자 씨였을까요? 왜 하필 이 지하철역이었을까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조용한 선택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는 여러분에게 큰 행운이 갈 거예요. 2024년 3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하철 3호선 대치역에서 청소 일을 했어요. 청소차를 밀고 쓰레기를 줍고 바닥을 닦고 매일 똑같은 일이죠. 사실 이 일을 시작한 지는 3년쯤 됐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1년 뒤쯤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시작한 일이었죠. 처음엔 힘들었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무거운 청소차를 미는 것도요. 하지만 익숙해지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일하는 동안엔 생각이 없어서 좋았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벽 4시 반쯤 청소차를 밀고 승강장 끝으로 가는데 누군가 앉아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지나칠까 했어요. 지하철역에 노숙하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역무원들이 내보내기도 하지만 추운 날엔 그냥 두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사람은 국어를 안 하더라고요. 손도 안 내밀고 말도 안 걸고 그냥 앉아만 있었어요. 기둥 옆에 딱 붙어서요. 백발에 허리 굽은 할아버지였어요. 낡은 점퍼 입고 가방 하나 옆에 두고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셨죠.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분이 먼저 고개를 숙이셨어요. 저도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그게 처음이었어요. 그 다음 날도 그분은 같은 자리에 계셨어요. 매일 새벽 4시 반 똑같은 기둥역.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 자리에 앉아 계셨죠. 신기한 건 그분은 절대 자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항상 깨어 계셨어요. 눈을 뜨고 멍하니 앞을 보고 계셨죠. 뭘 기다리는 것처럼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역무원 최 씨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순자 씨, 저 사람 매일 저기 있죠?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노숙자 치곤 너무 조용해요. 구걸도 안 하고. 그렇긴 했어요. 지하철에서 노숙하시는 분들은 보통 말을 걸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아니면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달랐어요. 소리 하나 안 냈어요. 움직임도 최소한이었고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계셨죠. 사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도 말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조용히 신문 보고, 조용히 밥 먹고, 조용히 텔레비전 보고, 그래서인지 그분이 낯설지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 새벽 청소를 끝내고 직원 휴게실로 돌아가는데 제가 싸온 도시락이 놓여져 있었어요. 김밥이었어요. 집에서 싸온 거. 배는 안 고팠어요.
그날따라 식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문득 그 사람 생각이 났어요. 저분은 밥은 드셨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도시락을 들고 다시 승강장으로 나갔어요. 그분은 역시나 그 자리에 계셨죠. 저는 말없이 다가가서 도시락을 내밀었어요. 드세요. 그분은 저를 쳐다봤어요.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니, 놀랐다기보다는 당황한 것 같았어요. 잠깐 망설이시더니 천천히 손을 내밀어서 도시락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셨죠. 말은 없었어요. 감사하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고개만 숙이셨죠. 저도 그냥 돌아섰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도시락을 2개 싸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는 제 거, 하나는 그분 거. 특별한 마음은 없었어요. 선행을 한다는 생각도 없었고요. 그냥 습관이 된 거예요. 마치 출근할 때 가방 챙기듯이 도시락 2개를 챙기게 됐죠. 매일 아침 저는 그분께 도시락을 드렸어요. 처음엔 김밥, 주먹밥, 샌드위치 간단한 것들이었죠. 그분은 항상 고개만 숙여서 받으셨어요. 말은 없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그분 손이 너무 깨끗했어요. 노숙하는 분들 손은 보통 거칠거든요. 때가 끼고 손톱도 길고. 그런데 그분 손은 달랐어요. 손톱은 짧게 정리되어 있고 손등도 깨끗했어요. 마치 며칠 전에 목욕을 한 사람처럼요. 처음엔 복지관에 다니시나 보다 했어요. 요즘엔 노숙인 분들 씻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려니 했죠.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있었어요. 비 오는 날이면 그분이 안 계실 때가 있었어요. 처음엔 어디 가셨나 보다 했는데 다음날 오시면 옷이 말끔하더라고요. 젖은 흔적도 없고 냄새도 안 나고. 노숙자라면 비 맞은 옷을 며칠은 입잖아요. 말릴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분은 항상 깨끗했어요. 4월 중순쯤이었을 거예요. 그날 새벽엔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출근길에 우산이 뒤집힐 정도로 세게요. 저는 오늘은 안 계시겠지 했는데 그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옷이 젖지 않았어요. 비가 저렇게 쏟아지는데 어떻게 옷이 안 젖죠?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비 안 맞으셨어요? 옷이 안 젖었네요. 그분은 잠깐 머뭇거리시더니 대답하셨어요. 택시 타고 왔습니다. 택시? 저는 그 순간 복지관에서 차량 지원을 해주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다행이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그분은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그 뒤로 저는 가끔 그분께 말을 걸었어요. 오늘 날씨 춥죠? 도시락 맛있으셨어요?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그분은 대부분 고개만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하셨어요. 네, 괜찮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5월이 됐어요. 어느 날 동료 청소부 김 씨가 말했어요. 순자 씨, 저 할아버지 말이에요. 네. 어젯밤 늦게 봤는데 누가 차 태워서 데려다 주더라고요. 검은색 승용차였어요. 예. 복지관 차량인가? 아니, 그냥 일반 승용차 같던데. 번호판도 일반 번호판이었고, 저는 그게 좀 이상했어요. 복지관 차량이 아니라면 누가 데려다 준 걸까? 가족? 아니면 아는 사람? 그날 저녁 저는 도시락을 드리면서 슬쩍 물어봤어요. 혹시 가족분이 계세요? 그분은 잠깐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없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더는 묻지 못했어요. 왠지 슬픈 표정이셨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도시락을 드리려고 가방을 열었는데 그 안에 작은 수첩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분 가방이요.
제가 실수로 도시락을 드리면서 가방을 건드렸나 봐요. 가방이 쓰러지면서 수첩이 떨어졌거든요. 저는 얼른 주워드렸어요. 아, 죄송해요, 이거. 그분이 황급히 수첩을 받아서 가방에 넣으셨어요. 그 순간 저는 봤어요. 수첩에 뭔가 빼곡하게 적혀 있는 걸요. 글씨체가 굉장히 단정했어요. 노인이 쓴 글씨치곤 너무 또박또박했죠. 그리고 날짜도 적혀 있었어요. 3월 15일, 3월 16일, 3월 17일. 뭔가 기록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일기를 쓰시나 생각했죠. 하지만 자세히 볼 수는 없었어요. 그분이 금방 치우셨거든요. 그때부터였어요. 이 사람, 정말 노숙자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게요. 하지만 저는 묻지 않았어요. 사람마다 사연이 있는 거니까요. 제가 캐물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6월이 됐어요. 여름이 왔죠. 지하철은 에어컨이 나오니까 시원했지만 밖은 무더웠어요. 그날도 저는 도시락을 싸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였어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 저는 깜짝 놀랐죠. 석 달 넘게 말 한마디 안 하시더니 갑자기 감사하다고 하시니까요. 아,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별게 아니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조용해지셨어요. 저는 그날 일하면서 계속 그 목소리를 떠올렸어요. 별게 아니지 않습니다. 그 말이 자꾸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그분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봤어요. 휴대폰으로요. 7월 초였어요. 그날 새벽 청소를 하는데 멀리서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휴대폰 화면이었어요. 그분이 통화를 하고 계셨어요. 목소리는 안 들렸어요. 너무 작게 말씀하셔서요. 하지만 분명히 통화를 하고 계셨어요. 통화가 끝나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으시는 게 보였죠. 저는 그냥 못 본 척 했어요. 그분 사생활이니까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동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영무원 최 씨가 말했어요. 야, 진짜 이상한 거 알아? 저 할아버지 밤에 정장 입은 사람이랑 만나는 거 봤어. 동료 김 씨가 물었죠. 정장? 누구요? 글쎄 40대쯤 돼 보이던데. 역박 골목에서 만나더라고. 뭔가 서류 같은 거 보여주면서 얘기하던데. 혹시 사회복지사 아니에요? 복지사치곤 너무 격식 있어 보이던데? 양복도 비싸 보였고, 그리고 뭔가 다급해 보이지 않았어. 오히려 공손하게 대하더라고. 고개도 숙이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상했어요. 누가 노숙자한테 고개를 숙여요? 혹시 빚쟁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엔 사업하시다가 망하셨나? 그래서 빚 독촉받고 계신 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이해가 됐어요. 깨끗한 손, 정돈된 글씨, 택시. 예전엔 잘 사셨는데 사업 실패하고 쫄딱 망하셔서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됐어요. 7월 중순쯤이었어요. 그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어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오전 8시쯤 역 밖으로 나가는데 그분이 보이더라고요. 역 앞 골목 안쪽이었어요. 그런데 옆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젊은 여자였어요. 30대쯤 돼 보이는 정장 입은 여자. 두 분이 뭔가 얘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저는 멀리서 봤는데 여자가 서류를 펼쳐 보이는 게 보였어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뭔가 확인하시는 것 같았고요. 누구지? 저는 궁금했지만 다가가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쳤죠.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빚쟁이 맞나? 아니면 변호사?
파산 절차 밟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분이 더 안쓰러워 보였어요. 8월 중순쯤 과일 장수 박 씨가 저한테 말했어요. 순자 씨, 저 할아버지 말이에요. 어제 역 밖에서 봤는데 콜택시 타고 가시더라고요. 콜택시요? 네, 기사가 내려서 문까지 열어줬어요. 그것도 되게 공손하게. 저는 더 혼란스러웠어요. 빚쟁이한테 쫓기는 사람이 콜택시를 타요? 그것도 기사가 문을 열어줄 정도로. 혹시 아직 돈이 남아있나? 아니면 누가 도와주는 건가? 뭔가 앞뒤가 안 맞았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도시락을 드리면서 그분을 유심히 봤어요. 옷은 여전히 낡았어요. 점퍼도 바지도 해졌고요. 하지만 신발이 달랐어요. 전엔 운동화를 신으셨는데 그날은 구두였어요. 낡긴 했지만 가죽 구두였죠. 그리고 시계를 차고 계셨어요. 전엔 없었던 시계. 손목 시계였는데 가죽 밴드였어요. 저게 뭐지?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왜 여기 앉아 계시는 걸까? 8월 말쯤이었어요. 그날 새벽 저는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 역 화장실 쪽에서 사람 그림자가 보이더라고요. 2명이었어요. 하나는 그분 같았어요. 낡은 점퍼 입은 모습이. 다른 하나는 정장 입은 남자 같았고요. 저는 청소하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어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남자 목소리였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네,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 남자가 먼저 화장실 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역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분은 한참 뒤에 나오셨어요. 평소 자리로 돌아가서 앉으셨죠. 저는 뭔가 이상했어요. 화장실 앞에서 서류에 서명을 해요? 그것도 새벽에? 빚쟁이 맞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렇게 숨어서 만나는 걸 보니 남들한테 들키기 싫은 일인가 보다. 그날 저는 도시락을 드리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무슨 어려운 일 있으세요? 그분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닙니다. 아까 누가 오셨던 것 같던데. 아는 사람입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지만. 그분은 잠깐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덧붙이셨어요. 당신은 참 좋은 분입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인사치레인 줄 알았죠. 9월이 되자 날씨가 선선해졌어요. 그분도 긴팔 옷을 입기 시작하셨죠. 그런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자주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예전엔 그냥 무표정하게 도시락만 받으셨는데 이제는 제 얼굴을 자세히 보시는 것 같았어요. 마치 뭔가 확인하시는 것처럼. 9월 중순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도시락을 드렸는데 그분이 물으시더라고요. 댁은 혼자 사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처음으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였거든요. 네, 혼자 살아요. 자식은? 없어요. 남편은 6년 전에 먼저 갔고요. 그러셨군요. 그분은 뭔가 생각에 잠기신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외롭지 않으십니까? 글쎄요. 일하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원래 혼자 있는 게 편해요. 그렇습니까? 그날 이후로 그분은 가끔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일은 언제 시작하셨습니까? 3년 전이요. 힘들지 않습니까?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젠 익숙해요. 좋은 분이십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닙니다. 좋은 분이에요. 저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몰랐어요. 그냥 도시락 드리는 건데
뭐가 좋다는 건지. 9월 20일쯤이었어요. 그날 새벽 저는 출근해서 평소처럼 그 자리로 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어디 가셨나? 저는 청소를 하면서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나서 그분이 오셨어요. 역 밖 골목 쪽에서요. 그리고 뒤에 누가 따라오더라고요. 40대쯤 돼 보이는 정장 입은 남자. 두 분이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궁금했지만 그냥 청소를 계속했어요. 10분쯤 지나서 남자가 먼저 나왔어요.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면서요. 저는 청소차를 밀고 지나가다가 남자 목소리를 들었어요. 네, 마지막 확인 끝났습니다. 조건 충족 여부 확실합니다. 9개월간 한 번도 빠짐없이, 대가 요구 없이, 신상 캐묻지 않고 모든 조건 만족합니다. 이제 준비만 하면 됩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무슨 뜻인지 몰랐거든요. 조건이라는 말만 귀에 걸렸지만 제 일이 아니니까요. 그날 저는 도시락을 드렸어요. 그분은 평소처럼 받으셨어요. 하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뭔가 결심한 사람 같은 눈빛이었어요. 9월 28일이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도시락을 싸갔어요. 김치볶음밥이었죠. 사실 김치볶음밥은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메뉴였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 제일 좋아하던 음식이었거든요. 간단하지만 맛있게 만들 자신이 있었어요. 저는 승강장으로 가서 도시락을 드렸어요. 오늘은 김치볶음밥이에요. 맵지 않게 했어요. 그분은 도시락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냥 저를 보셨어요. 한참 동안요. 감사했습니다. 네, 이제 충분합니다. 충분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저는 어리둥절해서 물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도시락 말입니다. 이제 그만 주셔도 됩니다. 아, 제가 뭐 잘못했나요? 김치볶음밥이 싫으세요? 아닙니다.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김치볶음밥 좋아합니다. 그분은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허리를 펴고 가방을 드셨죠. 그리고 제게 고개를 깊이 숙이셨어요. 당신은 좋은 분입니다. 아니, 저는 그냥 아닙니다. 당신은 좋은 분이에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천천히 걸어가셨어요. 승강장 끝으로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봤어요. 그분이 계단을 올라가시는 걸요. 뭔가 이상했어요. 걸음걸이가 달랐거든요. 예전엔 허리 굽고 절뚝절뚝 걷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날은 등이 꼿꼿했어요. 마치 원래 그렇게 걷던 사람처럼.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혔어요. 이제 충분합니다가 무슨 뜻인지 계속 생각했거든요. 혹시 제가 실례를 했나? 아니면 이젠 도시락이 필요 없을 만큼 상황이 나아지신 건가? 그것도 아니면 떠나실 건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저녁 퇴근하면서 역 밖을 나서는데 차 한 대가 서 있더라고요. 검은색 승용차. 그리고 그 차 옆에 누가 서 있었어요. 정장 입은 남자. 아까 그 남자였어요. 골목에서 만나던 그 사람. 남자는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남자 목소리가 또 들렸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정순자 씨 맞습니다. 신원 조회 완료됐고요. 네, 조건은 완벽하게 충족됐습니다. 정순자라는 제 이름이 들렸어요. 저는 멈춰섰어요. 무슨 뜻일까? 저는 뒤돌아서 남자를 봤어요. 남자는 통화를 끝내고 차에 타더라고요. 그리고 떠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안 좋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충분합니다. 당신은 좋은 분입니다. 그 말들이 작별 인사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했어요. 도시락은 안 싸갔어요. 충분하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안 계셨어요.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새벽 4시 반에 출근했어요. 평소처럼 청소차를 밀고 승강장으로 갔죠. 그런데 그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처음엔 잠깐 화장실 가셨나 보다 했어요. 그래서 청소를 하면서 기다렸죠. 1시간, 2시간. 안 오셨어요. 다음 날도 안 오셨어요. 그 다음 날도요. 일주일이 지나도 그분은 나타나지 않으셨죠.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안 오신다고 해서 제 삶이 달라지는 건 아닌데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10월 초였어요. 영무원 최 씨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순자 씨, 그 할아버지 요즘 안 보이죠? 네. 일주일 넘게 안 보이네요. 어디 가신 걸까요? 글쎄요. 혹시 돌아가신 건 아니겠죠?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생각해보니 그럴 수도 있었거든요. 연세도 많으셨고 몸도 안 좋아 보이셨고 혹시 정말 돌아가신 건 아닐까? 저는 그날 일하면서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그분 괜찮으실까? 어디 계실까? 혹시 아프신 건 아닐까? 그런데 저는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이름도 몰랐고 사는 곳도 몰랐고 전화번호도 몰랐으니까요. 2주가 지났어요. 저는 포기했어요. 아, 이제 안 오시는구나. 어디 다른 곳으로 가셨거나 아니면 그 뒤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그분께 도시락을 드린 게 그분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걸요. 저를 위한 거였어요.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분을 보는 게 저한테는 일상이었거든요. 아, 오늘도 저분 계시네. 그게 위로였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였죠. 10월 15일. 그날 제 휴대폰에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정순자님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한빛은행입니다. 고객님 계좌로 입금이 들어왔는데 금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입금이요? 얼마가요? 10억 원입니다. 저는 못 알아들었어요. 10억?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예, 뭐라고요? 10억 원 입금 확인됐습니다. 혹시 예상하신 입금이신가요? 아니, 저 그런 거 모르는데요. 잘못 온 거 아니에요? 계좌번호 확인했습니다. 고객님 명예 맞으시고요. 송금인은 법무법인 정함입니다. 법무법인?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해졌어요. 10억 원. 법무법인. 무슨 일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은행으로 달려갔어요.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은행에서 확인해 보니 입금은 진짜였어요. 그리고 송금 명목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언 이행금. 유언? 저는 은행 직원한테 법무법인 연락처를 받아서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법무법인 정함입니다. 저기요. 제가 정순자라고 하는데요. 제 계좌로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아, 정순자 님이시군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담당 변호사님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차분하고 침착한 목소리였죠. 정순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변호사 김상훈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목소리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어요. 입금 확인하셨죠? 혹시 지금 시간 되시면
저희 사무실로 방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요? 네. 설명드릴 게 있어서요. 주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근무를 빼고 법무법인으로 갔어요. 강남 쪽에 있는 큰 빌딩이었어요. 20층짜리 건물에 유리로 된 사무실. 저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닌 것 같았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내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젊은 직원이 저를 맞아줬어요. 정순자님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안내를 받아서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넓은 테이블, 가죽 의자, 벽에 걸린 액자들. 그리고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정장 입은 남자. 그 사람 본 적이 있었어요. 역박 골목에서 그분이랑 만나던 그 사람이었죠. 아, 빚쟁이가 아니라 변호사였구나.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김상훈입니다. 앉으시죠. 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앉았어요. 변호사는 서류철을 하나 꺼냈죠. 먼저, 입금 확인하셨죠? 네. 근데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왜 제 계좌로 그런 돈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유언 집행입니다. 유언이요? 네. 고 한도현님의 유언에 따라 집행된 금액입니다. 한도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알았어요. 그 노인이요. 지하철에 앉아 계시던 그분.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네. 10월 7일에 별세하셨습니다. 10월 7일. 그분이 사라진 지 일주일쯤 뒤였어요.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셨구나. 눈물이 났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슬플까요? 고인께서는 생전에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에 정순자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요? 왜요? 고인께서 남기신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을 충족한 분에게 10억 원을 이행하라고요. 조건이요?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변호사가 설명을 계속했어요. 고인께서는 2023년 말부터 유언 신탁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2024년 초부터 의도적으로 익명 생활을 시작하셨죠. 왜요? 왜 그러셨어요? 사람을 확인하고 싶으셨답니다. 사람을? 변호사는 서류를 한 장 꺼냈어요. 고인께서는 태영식품 창업자이셨습니다. 총 자산 300억 원 규모의 기업을 일으키신 분이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회장님이었다고요? 하지만 말년에 큰 배신을 겪으셨습니다. 아드님의 횡령, 동업자의 배신. 그런 일들로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셨죠.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진짜 사람을 찾고 싶으셨답니다. 그래서 지하철에, 네,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누가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주는지 확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저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분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그럼 저는요? 저는 왜 선택하신 거예요? 그건 편지로 전달됩니다. 고인께서 직접 쓰신 편지가 있는데요. 49제가 끝난 후에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49제요? 네, 11월 말쯤 될 겁니다. 저는 기다려야 했어요. 답을 알기 위해서요. 저는 법무법인을 나와서 한참을 걸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그분이 한도현 회장님이었다는 것. 일부러 노숙자처럼 사셨다는 것. 그리고 저를 9개월 동안 지켜보셨다는 것. 집에 돌아와서 저는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한도현이라는 이름을요.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중견식품회사 창업자 한도현 회장 별세. 78세. 태영식품 창업자. 1970년대에 작은 식품 공장을 시작해서 40년 동안 회사를 키웠대요.
부인은 10년 전에 사별하셨고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절연 상태라고 나와 있었죠. 아들 얘기도 나왔어요. 한준혁, 45세, 10년 전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를 받았대요. 아버지와 아들 그 일로 관계가 끊어졌고 그 뒤로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 회장님은 2023년에 모든 경영권을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고 은퇴하셨대요. 그 뒤로는 행적이 묘연했다고요. 저는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왜 그분이 지하철에 계셨는지. 은퇴하시고 혼자 되시고 아들하고도 안 만나시고 그래서 그렇게 익명으로 사신 거구나. 11월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똑같은 지하철역, 똑같은 청소일.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그 자리를 지날 때마다 그분 생각이 났거든요. 10억 원. 그 돈은 제 통장에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단 한 푼도 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 돈 같지 않았거든요. 이유도 모르는데 어떻게 써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지하철에서 만난 노인이 저한테 10억을 줬어요 라고 말하면 누가 믿겠어요? 저는 매일 그분을 생각했어요. 이제 충분합니다라고 하셨을 때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슬픈 듯 하면서도 편안한 듯한 그런 눈빛. 11월 25일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왔어요. 49제가 끝났으니 방문해 달라고요. 드디어 편지를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날 오후에 법무법인으로 갔어요. 변호사 김상훈이 저를 맞아줬죠. 오셨군요. 이제 모든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흰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그리고 제게 건넸죠. 고인께서 직접 쓰신 편지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는 길지 않았어요. 한 장, 또박또박한 글씨로 딱 몇 줄만 적혀 있었어요. 정순자님께 당신은 9개월 동안 저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저를 도와줘야 할 사람이 아니라 함께 밥 먹는 사람으로 대해주셨습니다. 마지막 날 김치볶음밥, 제 아내의 향이었습니다. 당신 앞에서 울 것 같아서 거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도현.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한참을 그 편지를 들고 있었어요. 김치볶음밥. 그게 그런 의미였구나. 그래서 받지 못하신 거구나. 그분은 그냥 알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저는 회의실을 나왔어요. 변호사가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해줬죠. 고인께서 마지막 몇 달 동안 정말 행복해 하셨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가 됐어요. 그때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슬픈 건지, 고마운 건지, 미안한 건지. 그냥 눈물이 났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을 탔어요. 3호선 그 역을 지나갔어요. 창밖으로 그 자리가 보였어요. 텅 빈 승강장. 그 기둥역. 이젠 아무도 없는 자리. 그런데 외롭지 않았어요. 그분이 거기 계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김치볶음밥을 만들었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그 맛으로요. 혼자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그 돈이 왜 제 통장에 들어왔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지금도 저는 지하철 청소를 해요. 똑같은 역, 똑같은 시간. 하지만 이젠 다르게 봐요. 지나가는 사람들 하나하나를요. 혹시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그분 같은 분이 또 계실지.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람을 대하는 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요. 그냥
사람으로 대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게 전부였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한다는 게 사실은 아주 대단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순자 씨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고 아무 이유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에 한 번 밥 한 끼를 나눴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선택이 한 사람의 마지막을 조용히 지켜줬고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도 그냥 지나친 사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다르게 보게 만들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라면 그 자리에 앉아있던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을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